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모프 시리즈를 찍게 되었네요.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기다렸던 모프이니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큼은 빨리 보기나 넘겨서 보시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파이드,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화이트 삭스라고 해서 손바닥에 하얀 양말을 낀 것 같다 해갖고 화이트 삭스라는 아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간헐적으로 발현이 됐었고, 이 발현된 아이들은 유전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는 판게아사의 페이션트 제로라는 아이가 파이드 개코의 역사이자 대표이자 유일한 파라독스로 남은 아이코닉한 개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코닉한 크레스티드 개코는 완전 블랙 아이, 솔리드 아이를 가졌고 몸의 일부가 하얀색으로 색 변이가 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멋진 표현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기대했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판게아 가서 거기 이제 총괄 매니저랑 얘기해 본 결과 중국 분들이 7억인가 이렇게 딜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을 받고 지금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개코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이 아이가 그럼 유전이 안 되는지 메이팅이 되는지. 정말 많이 브리딩을 해봤대요. 8년 동안. 그때 2022년이었으니까 8년이니까 지금 한 11년 넘었겠네요. 아무튼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브리딩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유전된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미인으로 하고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더한테서 데려온 아이라서 어떤 부모였고도 모르고 그냥 이 아이 하나로 존재하게 됐었죠. 물론 그 이후에 화이트 삭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중간중간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베이비들을 낳고 어떤 해칭을 했고, 아니 생식 기능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크레짱님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이해하시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월 11일 날 빅토리 개코라는 친구가 저한테서 연락을 옵니다. 라스베가스 파충류 박람회에 가 있는 동안 뜬금없이 저한테 DM이 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게 되는데 자기와 자기 파트너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다 해서 봤는데, 전설 속 유니콘으로만 존재하던 파이드 개코가 여러 마리가 있는 사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흥분하게 됐고 이 친구랑 계속 영상통화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으로 큰 돈을 들여서 이 개체를 미국 텍사스 가서 데려오게 됩니다.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를 데려왔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이 아이를 꼭꼭 숨겨서 번식까지 해서 번식의 사례를 결과들을 본 후에 그때서야 공개하려고 제가 2년 동안 정말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미국에서 이런 파이드 개코들을 데리고 오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유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유전이 안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진지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 파이드 개코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돼요. 크레짱님이 맨 처음에 2023년 9월 가을쯤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었어요. 어떤 개체를 데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지만 저도 워낙에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말을 나누는 대화 내용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가 크레짱님이 먼저 전화가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한번 파이드라는 개코에 대해서 한번 봐줄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날 아마 당일날 차 타고 갔을 거예요. 차 타고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부분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1년 정도를 공부해오던 파이드 개체와는 좀 다른 개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크레짱님한테 맨 처음에는 제안을 드린 게, 이 아이가 이제 빨리 크고 있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가 빨리 커서 베라논 암컷들이랑 먼저 빨리 붙여보세요. 먼저 이 아이가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체 한 마리만으로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 개체가 유전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진짜 모프화가 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크레짱님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됐죠. 아마 이 영상 전에 크레짱님 팟캐스트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보셨으면
지금 돌아가셔서 크레짱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크레짱님과 인연이 닿았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와 크레짱님이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연구를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좋은 이 영상을 찍게 될 수 있기까지의 결과들을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이 아이가 그럼 모프가 뭐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맨 처음에 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성이었으면은 이 아이가 전 세계에 정말 이미 퍼졌어도 많이 퍼져 있었겠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봤습니다. 크레짱님 개체를 보는 순간 이 개체의 부모들은 노멀 개체거든요. 노멀 사이에서 제로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이 제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와 이거는 열성이겠다 싶었고 이 아이가 커서 다른 암컷들과 메이팅해서 베이비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파이드가 태어나는 걸 보고 와 이건 우성이구나, 내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 일단 제가 데리고 있었던 파이드와는 아예 다른 아이구나를 이제 먼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루티너라는 아이도 태어나고 슈퍼폼으로 추정되는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냥 파이드도 태어나고 릴리 파이드도 태어나고 카프 파이드, 세이블 파이드도 태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성이란 걸 확신이 들었었고 맨 처음에는 공우성인 줄 알았어요. 릴리 파이드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 이게 공통적으로 형질이 보여지는 공우성이구나. 근데 슈퍼폼들이 이제 줄줄이 태어나는데 그때 보고서 아 큰일 났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얘네가 불안정 우성이구나, 기본적인 틀은 불안정 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불안정 우성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개념을 조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개체랑 어떤 유전자랑 만나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공우성으로도 발현이 되고 불안정 우성으로도 발현이 되고 열성 유전자로도 발현이 된다는 점.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조금 더 제가 풀어보는, 좀 쉽게 풀어보는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파이드는 불안정 우성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전 법칙을 먼저 논하기 전에 이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이 아이들은 발가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이 정말 새하얘요. 어떤 색소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 투명하지 않고 살색, 알비노 같은 하얀색 발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이 파이드가 자라나면서 이 크라운과 도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 뒷부분, 이 핀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짙은 붉은 갈색 또는 금색으로 이 크라운 쪽이 발달이 됩니다. 딱 그 구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 크라운부터 핀 처음 부분, 이 부분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지금 크라운 가장 모서리 끝에 꼭지점에 결핍되어 있는 현상도 공통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살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무늬와 이런 색상의 도살들이 대부분이고 턱 밑과 배면에도 이제 파이드가 슬슬 올라옵니다. 그게 턱 밑부터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 배부터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이런 게 파이드가 점점 번져가면서 색소 결핍으로 인한 이제 몸의 구분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이 변이가 많이 오고 어떤 아이들은 적게 오고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발현된 아이랑 적게 발현되는 아이가 나뉘더라고요. 레터럴에는 사실 무늬가 아예 없어집니다. 마치 플레임처럼 도살과 레터럴 색상이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보게 되면은 나름의 독특한 공통된 패턴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카푸치노나 세이블에서도 보이는 이런 패턴이긴 한데 끝에가 무조건 검었지 않고 되게 이쁜 패턴들이 꼬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열이 되게 됩니다. 콧구멍도 완전 크기가 정상적인 콧구멍의 크기고 호흡이나 다른 유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현상이 보이질 않아요. 점프도 잘하고 시력도 굉장히 좋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눈이 그냥 노멀로 변화오는 아이가 있고 눈이 흰자가 완전 새빨간색으로 변화오는 루티노라고 판단하고 있는 슈퍼폼 형태의 아이들도 태어납니다. 검은색 동공이 빨간색으로 태어난 아이도 얼마 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 이 아이들은 역변의 아이콘이라고도 하지만 그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표현한 것들이고 사실 이 파이드는 폴리제니라고 하는 다인자 유전 법칙이 이 멘델의 유전 법칙 플러스 존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크레스트 개코 안에서. 거기다가 상위성도 존재하게 돼요. 얘네가 어떤 모프와 어떤 개체와 만났을 때 어떤 형질과 만났을 때 열성 안에서도 우성으로 존재하는 더 상위
인위적으로 점의를 하는 유전자 변이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에피스타시스, 상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폴리젠이라고 해서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적용 사례와 결과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릴리와의 교합에서 크레짱님과 저는 이미 족보도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나오고 있는데, 릴리랑 붙였을 때 맨 처음에 루시스틱이 태어났어요. 6마리쯤 태어났는데 지금 2주 안 돼서 다 죽게 됐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제로라는 아이가 릴리파이드였구나 라고 저희는 짐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루시스틱은 릴리랑 붙였을 때 슈퍼릴리라고 하는 치사 유전에서 나오는 루시스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드랑 릴리랑 붙였더니 한 암컷이 아니라 여러 암컷에서 루시스틱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릴리의 슈퍼폼과 똑같은 형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전부 다 멜라닌 색소가 다 결핍돼 있고, 부분적으로 눈에만 블랙 아이로 멜라닌이 발현되는 이 루시스틱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아차 싶었죠. 릴리가 들어간 아이였구나, 큰일 났다. 그럼 루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겠구나 했는데, 중간에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폼, 제가 생각하는 이 슈퍼폼은 루악 같은 존재예요. 파이드와 파이드끼리 붙인 적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파이드 슈퍼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루악같이 릴리와 파이드의 결합으로 인해서 불안정 우성의 결정체로 나오는 이 슈퍼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루시스틱도 아니고 알비노도 아닌데 이건 뭘까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일반 파이드, 이 파이드 사진은 지금 알파메일인 제로라는 아이의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다가 변화도 똑같이 오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슈퍼폼과 제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서 이 아이가 제로처럼 크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이 슈퍼폼의 성체의 모습은 전혀 모르고, 제로라는 아이는 일반 파이드처럼 시작해서 점점점 번지다가 이렇게 지금의 제로처럼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와의 조합에서는 릴리파이드, 파이드, 루시스틱, 슈퍼폼, 노멀 5가지 형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릴리가 들어간 아이구나, 아니면 릴리를 만났을 때 복합적인 유전 변이로 인해서 똑같이 루시스틱을 생성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릴리와 굉장히 밀접한 유전자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파이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가 이제 생겼죠. 두 번째, 카푸치노. 크레짱님이 대부분이 릴리랑 노멀 그리고 카푸치노 브리더이셨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암컷들이 노멀, 릴리 화이트, 그 다음에 카푸치노였거든요. 그래서 카푸치노를 이제 붙였는데, 카푸치노와 붙인 결과 더 놀라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특히 카라라는 카푸치노 암컷, 정말 평범해 보이는 카푸치노 암컷과 제로와 교합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냐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그냥 파이드였어요. 우리가 노멀로 생각되는 맨 처음에 까짐이 없는 이런 파이드였는데, 이 아이는 지금 변화돼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갑자기 팬텀 릴리가 태어났어요. 노멀 팬텀 릴리. 그래서 파이드가 릴리 폼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폴리제닉, 이건 다인자 유전일 수도 있겠다, 다양한 유전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건 릴리 파이드가 태어났습니다. 카푸치노와 파이드랑 교배를 했는데 릴리 파이드가 태어났어요. 릴리폼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했죠. 파이드는 릴리폼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아까 루시스틱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앞으로 릴리와의 조합은 정말 피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푸치노와의 조합에서는 카푸파이드도 결론적으로 태어나게 됐고, 노말 아이들도 태어나게 됐고, 세 번째 세이블과의 조합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세이블파이드는 아잔틱과의 조합이 진짜 좋을 것 같았어요. 아잔틱과 햇세이블과의 조합에서 나온 아잔틱들이 화이트를 정말 많이 번지게 했잖아요. 정말 백질도 정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이블파이드는 아잔틱과의 교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세이블 몇 마리 암컷들과 파이드와 이제 교배를 하게 됐고, 일반 세이블도 태어났고, 노멀도 태어났고, 세이블 파이드도 태어났고, 파이드도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세이블과의 베이비들은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또 재미난 결과가 또 있는데, 그거는 노멀이랑 붙였을 때 결과예요. 노멀, 그냥 크림시클과 붙인 경우도 있고 트위칼과도 붙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태어난 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슈퍼폼의 형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파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슈퍼파이드는 저희가 이제 통용하기 쉽게, 얘기하기 쉽게 슈퍼파이드라고 불렀는데, 슈퍼파이드 경우는 파이드와 파이드 교합끼리 나오는 불안정 우성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슈퍼파이드라고 부를 수는 없고, 루악처럼
릴리와 파이드와의 교합에서 나오는 어떤 슈퍼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결과물이 노멀과의 교합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은 이유가 이건 릴리와의 조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멀과의 조합에서도 나오는 슈퍼폼이라서 아직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릴리 화이트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정말 복합적인 다인자 유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릴리 화이트, 카푸치노, 세이블 그리고 노멀까지의 교배에 대한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아잔틱과 파이드과의 조합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태어나게 됐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아잔틱과 파이드와 메이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알이 총 8개가 나온 상태고, 첫 번째 클러치, 두 번째 클러치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클러치가 태어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크레짱님한테. 원준아, 야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잔틱이랑 파이드 사이에서 비주얼 아잔틱 2마리가 태어났어. 근데 특히 한 마리는 파이드 아잔틱인 것 같아. 에? 형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유전 법칙을 계속 깨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상식 밖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단 크레짱님한테 시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서 봤는데 진짜 아잔틱 2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비주얼 아잔틱이. 그리고 한 마리는 발끝이랑 배면이 트랜스를 한 게, 와 얘는 파이드까지 붙어 나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피스타시스나 폴리젠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알기만 알았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없었고, 조류라던가 다른 파충류에서만 사례를 보게 됐는데 크레스트 게코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와 진짜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릴몬스터 안토니와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유전자를 연구하시는 박사님,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유전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걸 규명 짓기에는 좀 더 새끼들을 많이 봐야 되고 이 새끼들이 커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클러치가 또 태어나게 됐어요. 이 두 번째 클러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첫 번째 클러치와 똑같이 비주얼 아잔틱이 또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파이드라는 아이를 1월 달에 공개하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레포트를 6장짜리를 2번 다시 쓴 상태였습니다. 1월 달이 됐는데 굉장히 괴상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논문을 다시 썼고 1월 달에 발표가 안 될 것 같고 한 3월쯤에 발표를 해야겠다 했는데, 아잔틱과의 교합에서 베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모든 걸 뒤엎고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됐으면 곧 이 맨 처음 버전 1의 이 레포트가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잔틱까지의 결과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저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 가설이 그러면 파이드의 저 멀리 제로의 조상 중에는 햇이 존재했구나. 1%라도 아잔틱이 들어가 있으니 이 아이의 첫 번째 클러치 아이가 비주얼이 나온 것이다. 그게 가설 1번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1%라도 있었으면 비주얼 아잔틱이랑 만났을 때 발현이 된 거야. 이 아이의 조상들을 역추적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저희가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잔틱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가정은 상위성이 존재한다. 얘가 파이드가 아잔틱과 만났을 때 비주얼 아잔틱으로 태어나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반성 유전자라고 해서 아잔틱이 그럼 다 수컷이어야 돼요. 파이드 수컷과 아잔틱 암컷과 만났을 때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만약에 수컷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하면은 이건 반성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가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 유전자가 지금 개입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 우선은 지금 태어난 아잔틱 파이드 아이들이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는 과정 중이고, 아직은 너무 작은 1, 2g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잔틱이랑 붙였을 때 이 결과값이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계산할 수 없는, 제가 알고 있는 유전 법칙에서 벗어나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됐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모으게 된 결과, 이 아이는 복합 우성 상위 유전자로 보여진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차차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라고 해요. 해서 예를 들면은 뭐 피부색, 키, 지능 이런 것도 형질로 볼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질에 기여를 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노멀이랑 붙였을 때 릴리가 태어나고 파이드 릴리가 태어나고 카푸치노에서도 일반 카푸치노가 태어나고 프라푸치노 파이드가 태어나고 그냥 프라푸치노 그냥 릴리도 태어나는 것처럼 유전자끼리 상호작용 끝에 다양한 형질로 유전이 된다. 복합적인 유전을 패턴을 보이는 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에피스타시스, 이거는 상위성이라고 하는데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얘기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꽃의 색깔이 다른 유전자가 결합이 됐을 때 아예 이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색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잔틱과 제로와의 교합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상위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상위성도 아니고 복합 우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위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파이드가 아잔틱과 만났을 때 헤테로가 필요 없이 아잔틱의 표현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엄청난 모프가 지금 태어난 것 같고 이 모프로 인해서 크레 콤보 모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 제가 버전 2도 나오고 아마도 틀렸던 제 가설을 다시 정정해야 되는 순간들도 올 텐데 오히려 맞으면 맞아서 희열을 느끼고 싶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좀 알아가고 싶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지금 엄청난 진짜 알파 메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바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한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이주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하이농장 대표 이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농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구 경북대에 유전자학을 전공하신 분께 직접 듣는 목소리로 잘 들어보시고 우선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파이드가 이제 나오면서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모았던 족보를 공유해 드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뭐 릴리랑 파이드랑 붙였는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고 노멀이랑 붙였는데 슈퍼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왜 카푸치노랑 세이블이랑 붙였는데 프라푸치노 파이드가 아닌 그냥 릴리 파이드가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아잔틱이랑 메이팅을 시켰는데 비주얼 아잔틱이 4마리나 태어났어요. 지금 비주얼 아잔틱 파이드로 추정되는 파이드는 추정이고 비주얼 아잔틱은 확실히 태어났습니다. 4마리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폴리젠이라고 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는 상위성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다 싶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주환 대표님께서 작년부터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심포지움 할 때 또 이거에 관해서 또 발표를 또 하시기도 했죠. 간단하게 좀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에 다인자 유전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누에에 대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지만 연구라는 것이 사실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나타내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원준 대표님께서 3년 동안 모아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유전학적 지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100%다, 이게 다 옳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고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해 본 결과는 이 정도까지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예. 크레스티드 게코에서 다인자 유전은 충분히 적용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네. 심포지움 때도 예시를 들었던 게 가장 많이 알려진 다인자 유전 폴리젠의 예시로 사람의 키와 피부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키가 큰 유전자, 키가 작은 유전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가 크고 또 음, 피부색이 하얀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인의 피부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유전자가 모이고 모여서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크레스티드 게코에 적용하자면 크레스티드 게코의 경우에 대부분 모프나 유전적 표현 형질 중에 피부색이나 패턴에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밝혀진 표현형 중에서 릴리 중에서는 더 하얀 릴리, 어, 카푸치노 중에서는 더 진한 갈색의 카푸치노, 아잔틱 중에서는 더 검은색의 아잔틱 등 피부색과 패턴에 대한 유전자는 다인자 유전자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더 강화되고 좀 덜 발현되고 이런 정도의 차이를 다인자 유전의 정도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림 시클 같은 경우에 아주 진한 노란색이 있는 반면에 파이어업이 되더라도 연한 노란색을 띠는 네네. 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식으로 같은 크림 시클이지만 유전자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 형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 형질 강화 이런 말이 어쩌면 다인자 유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뭐 네. 라인 브리딩이라고 해서 네. 어, 붉은색 레드 아이들을 레드 바이 컬러를 아주 더뭐 고추장이라고 막 색깔을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한 빨간색 아이들을 모아서 개대를 해서 자손을 번식하게 되면 더 빨간 아이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피스타시스 한마디로 상위성, 상위를 점이한다라는 개념의 상위성을 조금만 크레에 적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상위성도 크레스티드 게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 유전자가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아서 저도 네.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좋은 예시로 제가 보였던 게 바로 루시스틱입니다. 릴리 유전자는 이미 우성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릴리 개체들끼리 교배를 하였을 때 자손들이 패턴적으로 루시스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릴리 유전자가 동형 접합이 되면 피부가 투명하고 발달 장애가 되어서 죽는 유전자를 작동시킨다라고 해서 열성 상위 유전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게 대표님 아시다시피 동형 접합일 때 표현형이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잖아요. 예. 열성의 호모에 접합이 되었을 때 유전자형이 호모일 때 상위 유전자로서 다른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억제하는 거예요. 딱 지금 제가 어려운 점 두 가지가 하이드랑 노멀이랑 메이팅을 했을 때 슈퍼폼으로 추정되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도 태어났고 비주얼 아잔틱 암컷이랑 메이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시간 오늘 4월 8일 되는 이 시점까지 총 4마리의 새끼가 나왔는데 그 4마리가 다 비주얼 아잔틱이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저와 크레짱님의 예상은 파이드도 붙어 나왔다. 점점 까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거는 발현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파이드가 지금 적용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마리의 비주얼 아잔틱이 탄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사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또 이원준 대표님께서 연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파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를 먼저 보자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알비노 계열, 피부가 색소가 침착이 음. 안 된다,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다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형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에 있어서 파이드가 한 종류이고 이 파이드가 이제 이원준 대표님께서 수컷 파이드를 데리고 다양한 암컷 그 개체들과 교배를 해서 나온 릴리, 노말, 카푸치노, 세이블, 아잔틱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교배를 하셨었습니다. 요렇게 교배를 해서 나온 자손들을 제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파이드라는 유전자는 릴리와 카푸치노, 세이블, 아잔틱, 노말 유전자형에 대해서 우성 상위 유전자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교배를 했을 때 우성 상위 유전자라면 예, 무조건 파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 것은 네. 이제 복합 우성 상위 유전자로 크레스티드 게코 피부를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서로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파이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멀도 나왔습니다. 파이드가 네 노멀도 그냥 파이드 노멀이 아니고 그냥 노멀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냥 릴리도 나오고 그냥 카푸치노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복합 우성 상위 유전자는 무조건적으로 표현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떠한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헤테로 형태로 유전자형은 가지고 있지만 표현 형질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또 헤테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이면 그 아이들도 큰 다음에 키운 다음에 또 브리딩을 해서 또 비주얼적인 아이들을 브리딩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네요.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되려면 그 파이드와 교배한 자손 중에서 일반적인 모프의 표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성체로 키운 다음에 그 음, 자손이 파이드가 나오면 제가 한 마리 맞는 것이고, 예. 100마리의 자손을 봤는데도 파이드가 하나도 안 나오면 또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되는. 참 어렵고 진짜 오래 시간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2년, 3년 동안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앞으로 또 보내야겠네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유전적인 연구를 할 때 네. 왜 예전부터 이제 초파리와 누에를 썼냐 하면, 이 초파리와 누에 같은 경우에 세대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뭐 10번도 키울 수 있거든요, 세대를. 그래서 곤충이 유전학적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음, 사실상 대표님께서 이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파충류를 데리고 이렇게 동물을 통한 유전학적 이런 결과를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고 응원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한 100가지도 넘는데 뭐 북대리 좀 예. 하나하나 저도 이제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약간의 결론을 냈던 거는 한 아이가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가지의 수가 우리가 지금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던 그런 심플한 가지의 수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왔습니다. 파이드라는 이 개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 같아서 어렵지만 제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신기하게 태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오랜만에 되게 심장 뛰고 공부해 나가고 싶고 또 이주환 대표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랑 발끝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좀 희열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제가 좀 괴롭히도록 하고 좀 응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잘 해석해서 함께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 우성 상위 유전자로 보여진다. 다른 분들도 이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아직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게 모든 논문이나 발표 자료들이 그렇지만 유전 법칙의 결과는 사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가장 가깝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보여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크레짱님과 함께 이 결과물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60마리가 넘는 새끼들을 봐오면서 이건 확실하게 유전이 되고 있는 모프이다라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이 영상도 찍게 됐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파이드가 타 브리더의 파이드들과 같이 공부를 해가지 못했어요. 각자 생각하시는 영역도 다르고 생각하시는 방식도 달라서 제가 감히 그분의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었고 제가 모든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에는 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드와 크레짱님이 데리고 계신 파이드와의 결과치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아이 블랙아이는 지금 추측입니다. 가설일 뿐이고 블랙아이가 새끼는 태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번식에 문제가 있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유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까지 제가 해외 사례로 본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는 점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갑자기 파이드가 이곳저곳 전 세계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는 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술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 조상들이 다 같은 곳에서 온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워갖고 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길이 아직은 없고 다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유전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유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찾으신다면 유의하셔서 이거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 아이들 20마리를 데리고 나갈 예정이니까 비주얼 아잔티로 태어난 아이들도 데려 나갈 거고 다양한 형태의 파이드 콤비네이션을 데리고 나갈 예정이니까 정말 많이 방문하셔서 실제로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도 우연찮게 나온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연구한 자료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테니까 물론 분양도 할 겁니다. 정말 고액의 분양가로 분양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또 염두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랑 소통하고 있고 해외 친구들이랑도 소통 중에 있고 이미 저희는 이 파이드가 유전되는 파이드를 60마리 이상의 새끼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버전 2, 버전 3의 레포트를 보신다던가 영상들을 보시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드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기로 하고 다음에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결과들이 있으면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파이드의 결과를 또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긴장이 됐고 이 수원 박람회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적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사장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 군자 미사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